지난 시간에는 파동의 중첩과 간섭을 공부했죠. 오늘은 하이헌스 원리를 공부합니다. 하위헌스 원리는 지난번 이 강의까지만 하더라도 호이겐스 원리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호이겐스는 하이헌스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하이헌스의 이름을 영어로 쓴 걸 그대로 읽은 게 호이겐스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발음대로 하면 하이헌스가 되는데, 한국 물리학회에서 이제 그 한국말로 이렇게 한데도 호이겐스를 하이헌스로 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헌스 원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이헌스 원리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성질을 설명하는 원리인데, 파동의 성질을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성적인 원리지만 파동의 모든 성질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위헌스 원리는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위헌스가 이제 제안한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하위헌스 원리를 설명하려면 몇 가지 파동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아야지 하는데, 그게 하나가 파원, source of wave입니다. 우리 파동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진동이 맨 처음에 시작한데 거기를 파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파원은 어디겠습니까? 네, 요 가운데가 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파동이 막 전달돼 나가죠. 그러면 여기서 파원이 어디겠습니까? 자, 여기 가운데가, 여기가 지금 파원이겠습니다. 이 파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음파의 경우에 파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음원이라고 부릅니다. 음파가 처음 시작된 거. 내 목소리가 음파로 나간다면 내 성대가 이제 음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파동이 빛이라고 하면 그때의 파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처음 시작된 것을 이제 광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파원을 알면은 그 다음에 파동에서 파면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웨이브 프론트인데, 이 파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파동의 위상을 공부했죠. 파동이 진행한다고 하는 건 위상이 같은 점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상이 같은 점들을 쭉 이어서 맞는 거, 이게 바로 파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동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위상이 같은 점들이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파동의 위상이 일정한 위치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 이동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파면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위헌스 원리는 이 파원과 파면 두 개만 있으면 설명이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그 파동을 이 파면의 형태에 따라서 구면파와 평면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빛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면파는 바로 뭐냐면 이제 파면이 구인 그런 파동인데, 어떨 때 구면파가 생기냐면 파원이 점일 때, 점인 파원에서부터 발생한 파동은 구면파가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파동은 이제 점에서부터 파원이 점이겠죠. 그래서 파원에서 가까운 데서는 구면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평면파는 무엇이냐? 파면이 평면들인 그런 파동을 이제 평면파라고 하는데, 이건 어떠냐면 파원이 충분히 멀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면파라고 하더라도 파원이 충분히 멀다고 하는 것은 구의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거죠. 구의 반지름이 굉장히 커질 것 같으면 우리가 보는 파동의 면적에 비해서, 면적의 크기에 비해서 반지름이 굉장히 크면 이 면이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평면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파원이 여기가 있고 지금 파동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왼쪽 끝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구면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파면이 거의 평면파처럼 보이죠. 그래서 파원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있으면 어떤 파동이든지 평면파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위헌스를 내가 파동의 성질을 얘기하는데 거의 첫 번째 되는 사람, 파동의 성질을 이제 설명하는 사람으로 거의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 이 사람, 그래서 하위헌스가 어떤 시대에 일했는지 그 비슷한, 하위헌스 비슷한 시대, 사실은 하위헌스가 뉴턴보다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 특히 물리와 연관된 인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데카르트, 하이언스, 후크, 뉴턴, 라이프니치, 베르누이, 이게 지금 출생 연도 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카르트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프랑스 사람이죠. 하이언스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후크하고 뉴턴은 영국 사람이고, 라이프니치는 독일 사람이고, 베르누이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출생 연도를 볼 것 같으면 데카르트는 어떻습니까? 뉴턴에 비해서 거의 한 50년 더 일찍 났죠. 그런데 하이언스는 뉴턴에 비해서 뭐 한 10년 정도 일찍 났습니다. 그리고 후크는 10년도 안 되죠. 그리고 라이프니치는 이제 거의 뉴턴과 비슷한 시기에 났고, 베르누이는 이제 그거보다 뉴턴에 비해서 한 몇십 년 더 늦게 났습니다. 물론 출생 연도와 비슷하게 이렇게 사망 연도가 같지는 않죠. 봤더니 라이프니치가 조금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은 82세까지 살았다고 하죠. 베르누이도 82세까지 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업적을 보면 데카르트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해석기하학으로 유명하죠. 기하를 자와 컴퍼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를 좌표축을 그려가지고 그게 카테지안 좌표축이죠. 거기에 점을 숫자로 해서 그 숫자 가지고 기하를 전부 다 증명하는 그런 해석기하학을 이제 창시했죠. 그리고 하이언스는 한 일이 많지만 하이언스 원리가 이제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후크는 후크 법칙으로 영수철의 후크 법칙으로 유명하죠. 탄성력에 대한. 그리고 뉴턴은 뉴턴 역학을 창시했고, 라이프니치는 미분과 적분을 맨 처음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베르누이는 유체의 흐름을 설명하는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이언스가 어떻습니까? 뉴턴과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뉴턴보다 조금 더 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볼 것 같으면, 하이언스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학혁명이 일어나던 17세기. 그래서 이때는 뭐 물리학자도 되고 수학자도 되고 천문학자도 되고 발명가도 되고 전부 한꺼번에 한 그런 시기죠. 그리고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토성의 고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망원경은 이보다 한 100년 전쯤에 이렇게 이제 발명이 됐죠. 그것을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망원경을 이제 직접 제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자시계도 설계를 했습니다. 진자시계의 원리는 갈릴레이가 맨 처음에 이제 발견을 했죠. 이것을 이용해서 시계를 직접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구심력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도 이제 유도했고, 그리고 이제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이 하이언스 원리를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학문적인 활동은 프랑스에서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678년인데 그 뒤에 12년쯤 뒤에 이제 하이언스 원리를 담은 책을 이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이제 이게 프랑스 말인데, 이 프랑스 말이 빛에 대한 논문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설명한 그런 이론을 이제 여기서 발표했고, 이 안에 하이언스 원리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언스 원리를 1690년에 하이언스가 발표한 것과 비슷하게 뉴턴도 빛에 대한 원리를 발표한 이제 책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 두 개를 비교하면 1690년 프랑스에서 하이언스 저서가 이렇게 출판이 됐습니다. 이거는 빛의 성질을 무엇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파동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1704년 영국에서 이로부터 14년 뒤입니다. 영국에서 뉴턴이 이제 출판한 광학이라는 책인데, 뉴턴은 책을 딱 두 권만 썼습니다. 이 두 권 중에 한 권은 이제 뉴턴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을 담은 책이죠. 그게 바로 물리학을 시작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책, 이 광학 책이 바로 빛에 대한 성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 광학을 출판하기 위해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빛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빛에는 어떤 성질들이 있습니까? 직진의 성질도 있고, 반사의 성질도 있고, 굴절의 성질도 있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하이언스는 파동으로 설명했고, 뉴턴은 이걸 입자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하이언스가 하지 못한 다른 것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빛의 색깔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색깔을 이제 입자를 가지고 다 설명했다고 하는 게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실은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가지고 논쟁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뉴턴이 원래 위대한 당시에 뉴턴은 그 프린시피아 뉴턴의 그 책 첫 번째 저서를 발표하자마자 바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주장한 것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발표하고 딱 100년 있다, 영국에서 이제 영국의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빛이 파동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실험으로 보였다고 했죠. 그게 바로 간섭무늬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요 두 개가 이 두 저서가 비슷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요 시기에는 요 책들이 출판 뒤 몇십 년 동안은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이 둘이 같이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이원스 원리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파동인 빛이 전달되는 방법을 설명한 원리인데 아까 얘기한 광원과 그 다음에 파면, 파원과 파면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점광원에서 출발한 빛은 그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구면파가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하이헌스 원리는 빛의 성질을 이렇게 정성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하이헌스 원리를 기반으로 나중에 후세에 다른 학자들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식으로 된 빛의 성질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식들을 이제 구하게 됐죠. 이건 이 점광원에서 나오면은 그 파면이 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이언스 원리의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파면 위의 모든 점은 새로운 점광원처럼 행동하고 새로운 파면은 이전 파면에서 생긴 점광원들의 구면파가 중첩되어서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가운데 광원이 있으면 그 광원에서부터 이제 파면이 이렇게 이제 진행합니다. 진행하면 이 파면의 각 점들이 또 다른 파원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기에 이제 평면파가 오고 있는데 평면파가 오고 있는 데다가 조그만 구멍을 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구면파를 이루죠. 그래서 이건 바로 파면의 하나가 새로운 광원이 새로운 파원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파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면들이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여기 광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파면이 있으면 이 파면의 각 점들에서부터 새로운 파원에서부터 파면이 진행해서 이 또 다른 파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새로운 파면들의 접선을 전부 연결하면 그러면 새로운 파면이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파가 지나가면 똑같은 평면파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두 매질의 경계에서 두 매질의 경계는 이제 빛의 속력이 다른 두 매질의 경계입니다. 거기에서 이 빛이 비스듬하게 올 것 같으면 허이겐스를 이용해서 굴절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반사도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허이겐스 원리만 가지고서 정성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이 평면파로 올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이 평면파의 성질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매질에서는 직진한다. 이건 매질마다 빛의 속력이 다른데 매질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결정이 되는데 같은 매질이면 직진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매질에서는 경계면에서 반사와 굴절을 한다. 그리고 이제 경계 매질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 회절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우리 여기 매질이 이렇게 있으면 매질 가운데다가 이제 다른 매질, 그 밀도가 다른 또는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어떻습니까? 빛이 이 경우는 어떤 빛이냐면 여기서 그 두 경계면에서 이렇게 법선을 세우죠. 그래가지고 요 두 개가 입사각하고 반사각인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경우 요거 우리가 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서로 다른 굴절이 다른 매질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기 입사각하고 굴절각이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건 바로 굴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다르죠. 이 같은 매질인데도 이렇게 같은 매질에서도 불규칙하게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다르게 가면 이걸 우리가 회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절이 일어나는 정도는 사실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장애물의 크기하고 그 파동의 파장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간단한 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평면파가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겠어요. 평면파가 오고 있는데 그 평면파를 이렇게 가른 장애물에 여기 구멍이 있다고 할 때 그 구멍이 만약에 크면 어떻습니까? 이 평면파가 와서 여기서 하이언스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여기서 평면파가 그대로 가죠. 그리고 하이언스 원리에 의해서 평면파가 아닌 부분은 저 양쪽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 끝부분이 가운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기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끝부분에 약간 다른 거를 우리가 눈치채기가 어렵죠. 근데 이 구멍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것 같으면 끝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제 요 구멍의 크기가 파동의 파장과 거의 비슷해지면 어떻습니까? 끝부분만 여기 남아있는 거죠. 끝부분만 남아있으면 회절은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뒤돌아서 막 이렇게 가는 걸 이걸 회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회절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파동에서 회절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 하이언스 원리를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의 크기가 파동의 파장과 비슷할 때 회절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부터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풀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퀴즈는 이렇습니다. 다음 빛의 성질 중에서 하이언스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여기에 이제 이렇게 5가지를 내겠습니다. 반사, 굴절, 회절, 간섭, 평광. 이 중에서 하이언스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이언스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아까 지금 우리가 방금 반사, 굴절, 회절, 간섭은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평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서도 그렇고 이건 횡파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횡파라고 하는 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어 가지고 그 진동 방향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빛을 이걸 평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이언스 원리로는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광은 하이언스 원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의 성질을 설명하는 정성적인 설명을 하는 하이언스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파동 말고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파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